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되고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좀 마셨습니다. 자, 일단 질문과 채팅 겸해서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준하님, 아제르바이잔 바쿠 서킷에서 하이퍼소프트 타이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모나코에 하이퍼소프트 배정이 됐습니다. 모나코에는 확실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모나코에서 하이퍼소프트가 성능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캐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나코를 가봐야죠. 캐나다는 조금 무리라. 아제르바이잔은 바로 하이퍼소프트를 넣기에는 지난해 슈퍼소프트까지 썼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여기는 타이어 웨어가 심한 곳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웨어가 심한 곳인데, 타이어 마모가 심한 곳인데 여기서 울트라 소프트를 넘어서 하이퍼소프트 2단계를 더 부드럽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울트라 소프트를 넣은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문님. 키다리님, 우리 매니저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베텔의 2018 페라리에 별도의 스티어링 패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F1 공홈에 기사가 나왔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면 되죠.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짠, 짜라잔. F1 공홈. 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캡처 하나 해보죠. 네, 윈도우 캡처 했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 화면을 좀 맞출게요. 크기를. 네, 대충 맞았죠? 자, 여기 기사가 나왔어요. 요 테크 투스데이 Y 배틀스 페라리 스티어링 휠 continues to evolve. 이 동영상으로 나왔는데요. 2018 라이코넨과 베텔의 스티어링 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스버그와 해밀턴도 이게 달랐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레이스 시작할 때 스타트 라이트가 켜지고 처음에 몇 밀리 세컨드 동안에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80mm를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되게 클러치 패드. 자, 이래서 요게 이슈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17에 보면 이제 해밀턴도 요렇게 변수가 있었고, 요거는 그 길쭉하게 끝까지 가서 다는 게 요게 베텔 버전이었죠. 지난해 뒤쪽에 그게 나왔었고,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길쭉하게 여기에서 80mm를 2016 라이코넨 페라리가 이런 긴 스티어링 휠 이걸 넣었고, 베텔이 이걸 어떻게 변수 여기 손가락 끼우는 자리 여기 넣어가지고 했던 거 뭐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고, 2018에 여기 보면 베텔이 추가적인 거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게 방금 질문해주신 우리 키다리님이 질문해주신 게 요거가 되겠는데요. 요게 뭐냐면 above you can see. 자,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rear faces of Bettels and Raikkonen's wheel. 그러니까 베텔과 라이코넨의 스티어링 휠의 뒷면 보이시죠? 여기에서 key thing to note,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베텔 has an additional mini pedal, 요겁니다. 빨간색. 요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르지오 피올라 요 마크도 끼워줘야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예, 요거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보이는 게 뒷면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손가락이 딱 걸리게 되겠죠. 라이트 핸드가 메인 패들 여기 있습니다. 메인 패들의 위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Intriguingly, the function of this mini paddl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but you can bet rival teams are keen to find out.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패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라이벌 팀들이 이것의 기능을 곧 알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팅을 할 수 있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문제의 패들이고요. 정확한 건 모른다 라는 게 사실 답입니다. 우울하죠? 예, 정확한 건 모른다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클러치 패드를 두 개를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양쪽에 만약에 쓴다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저 클러치 패드를 두 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러치 패들과 연관된 기능일 수는 있어요. 연관된 기능일 수는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예전에 클러치 패들 뒤쪽에다가 그 DRS 인게이지를 넣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테이크 버튼을 뒤에다가 넣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저도 정확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다 이거 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추측을 하는 거여서, 예, 클러치와 연관된 스타트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답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방재영님, 캐논님 무슨 그랑프리에 가보셨나요? 전 코리아 그랑프리밖에 못 가봤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제가 시간이 됐을 때는 대학생 때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이후에는 제가 중계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리아 그랑프리 전후로 해서 모든 그랑프리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방송사에서 현장에 부스를 차려주지 않는 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본 곳이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랑프리가 가장 좋았나요는 코리아 그랑프리까지밖에 안 가봤으니까 코리아 그랑프리가 가장 좋죠. 어느 게 가장 나빴냐고 하면 코리안 그랑프리가 가장 나빴죠. 자, 어느 그랑프리를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 영국 그랑프리요. 네. 가능성이 근데 정말 적다. 네. 이제 지금 애까지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앞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애가 지금보다 한 10살 이상 더 먹으면 고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등하교를 내가 같이는 안 가줘도 지켜는 봐줘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자, 네, 방재영님 질문에는 제가 그래서 영국 그랑프리가 그나마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울트라 소프트, 슈퍼 소프트. 사실 이게 제일 무난해요. 지금 신준환님께서 예상하신 아제르바이잔의 투스탑, 울트라 소프트, 슈퍼 소프트, 아니면 울트라 소프트, 슈퍼 소프트. 좀 가능한 앞쪽에 부드러운 걸 쓰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요. 울트라 소프트, 슈퍼 소프트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난하게 좋은 전략, 이런 거 쓰다가 중국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 페라리가 어떤 의미에서 둘 다 망한 거죠. 레드불한테 당한 거니까 무난한 전략이 꼭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처럼 변수가 많고 세이프티카가 하나 나와버리면 네. 그리고 모나코처럼 눈부시네요. 햇빛 때문에 그나마 헤일로 덕 좀 보겠네요. 벌지님과 김도윤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시점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전에는
8라운드로 열렸거든요. 6월에 열렸어요. 6월 중순, 하순. 그러니까 6월 중순, 하순에 열리던 이벤트가 지금 4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대가 살짝 늦어요.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좀, 작년보다 많이 어두울 겁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밸런스 조절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다이얼처럼 돌리는 게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스틱처럼 밑에서 이렇게 끼기기기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스티어링 휠로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밑에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모든 걸 조절을 하고 있죠. 돌리고 누르고 해가지고. 네.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밸런스를 이렇게 레버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 이제 세부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따닥따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때그때 막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조절해 놓은 걸로 프리셋에 맞출 수도 있고 이건 팀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운영법은 팀마다 다르니까 각 팀에 가서 아마 드라이버마다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같은 팀이라고 똑같이 해놓지는 않을 겁니다. 100% 다를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예상하면 틀리죠. 네. 그리고 제이미님, 디퍼런셜과 브레이크 밸런스,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하면 어떤 면이 달라지는 건가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하나만 건드려도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디퍼런셜은 건드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지금 브레이크 밸런스 얘기를 했으니까 브레이크 밸런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잖아요. 자, 앞바퀴 브레이크 밸런스, 그러니까 이 50대 50이라고 쳐요. 50대 50이면은 똑같은 압력으로 딱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데 이거를 브레이크 밸런스를 넘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뒷바퀴 60, 앞바퀴 40. 그러니까 앞바퀴가 가지는 부담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이 휠락이라는 거고 브레이크에서 휠락이 정말 가장 무서운 거죠. 이제 바퀴가 잠기는 거. 늘 말씀드리듯이 브레이크 디스크를 캘리퍼가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찰이에요. 마찰이야. 난 돌 거야. 넌 돌지 마. 돌지 마라 그러는 캘리퍼가 돌 거야 하는 디스크가 마찰을 일으켜서 이게 좀 속도가 줄어드는, 멈추면 안 되죠.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거 디스크와 똑같이 돌고 있는 바퀴에 또 이제 고무는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 마찰력으로 달리거나 서거나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브레이크는 세게 잡았는데 그립이 부족하면 휠락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바퀴에 휠락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정 바퀴. 아주 심하면 앞이나 뒤 중에 하나. 근데 보통은 하나만 걸립니다. 앞바퀴 두 개가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자 이제 한쪽만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뒤 밸런스를 잡더라도 자 앞이 휠락이 걸렸다. 뒤가 휠락이 걸렸다 그러면은 뒤쪽에 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잡은 거예요. 앞쪽에 휠락이 걸렸다면 앞에 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잡은 거죠. 이거는 살살 잡으면 조금 살살 잡으면 휠락까지는 안 걸릴 수 있다. 대신에 제동력은 필요하니까 그만큼을 뒤에서 더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이 밸런스도 괜히 잘못 잡으면은 아예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듣는 이 뭐라 그러죠? 굉장히 스윗 포인트, 스윗 스팟을 찾아야 되는데 그 스윗 스팟을 찾는 게 셋업의 일이죠. 또 타이어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니까 레이스 초반과 후반 같은 타이어가 새 타이어일 때와 완전 헌 타이어일 때의 상황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타이어는 훨씬 더 빨리 손상이 되고 어떤 타이어는 오랫동안 멀쩡하고 그러면은 그립 레벨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 밸런스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참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많죠. 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샤를 르클레가 아직도 적응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 때 적응 못했다 그랬는데 아직도 버튼이 너무 많답니다. 정말 많죠. 자. 신준아님, 우리 F1 2017 게임할 때 한 랩 도는 것도 정신없는데 근데 그 F1 2017에서 한 개까지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조건 휠락이 걸려요. 50대 50으로 그냥 냅두고 달리면 무조건 휠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밸런스를 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췄는데 다른 코너에서는 또 휠락이 걸리고 막 이게 있어서 브레이크 밸런스를 한 개까지 물어붙이면 사실 이게 좀 여유 있게 브레이크 밟고 좀 조금 살살 밟으면서 약간 조금 제동거리 더 길게 잡고 가고 이러면은 안 걸려요. 근데 진짜 한 개까지 가면은 무조건 걸립니다. 한 개 조금 덜 가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밸런스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에는 조절 안 해요. F1 드라이버들도. 지금 아까 그 해밀턴이 브레이크 밸런스 조절하는 장면이 나온 게 딱 3번인데 1번 코너 앞두고 그 어마어마한 긴 스트레이트로 오다가 거기에서 한번, 그 다음에 2, 3번 코너 사이, 여기도 DRS 존이에요. DRS 열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 그러니까 좀 브레이킹이 난이도가 있는 코너를 앞두고 가속 구간 동안에 여유가 있는데 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고센 베켓 이런 데 지나가면서 브레이크 밸런스 조절하는 거는 미친 짓이죠. 뭐 나중에 그걸 조절하는 드라이버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왜 그러냐면 마고센 베켓에서도 그 나중에 이거 실버스톤을 설명을 안 들으신 분은 이 코너 이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캅스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베켓에서 밟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브레이크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캅스를 지나서 마곡 가기 전에 약간의 시간인데 그 사이에 브레이크 밸런스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거기 건드리다가 약간 판단력, 주의력,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사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선 잘 안 건드려요. 마곳엔 베켓, 마곳이 다 눈앞에 왔다 그러면 절대 안 건드리죠. 뭐 일단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퀄리파이니까 또 그렇지 레이스에서는 또 배틀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집중해가지고 옆에 차 사이드미러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 밸런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스 상황은 퀄리파잉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어요. 자, 샤 아즈나블님, 드라이버가 언더스티어 성향 또는 오버스티어 성향을 선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스티어링 조작을 미세하게 미리 또는 나중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옛날 슈마허 같은 경우에는 리어를 던지는 드라이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론트 그립에 딱 집중해서 프론트는 그립을 딱 잡고 있게 신경을 쓰고 리어 타이어는 뭐 돌건 말건 그립이 잡히건 말건 신경을 안 쓰고 말하자면은 리어는 돌 줄 알고 그러니까 리어 그립이 허전해지고 리어가 미끄러지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티어링을 꺾는 거예요. 코너를 돌 때. 그러면은 약간의 드리프트성이 있게 코너를 공략하는 게 이제 옛날에 슈마허의 드라이빙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알론소식의 언더스티어 드라이빙은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가 저기 있으면은 이제 원래 셋, 둘, 하나 꺾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셋, 둘, 하나 브레이킹 다 하고 턴인 준비가 되면은 그때 꺾어가지고 딱 들어가는 이런 식이었다면 알론소는 셋, 둘 꺾어 해가지고 아까 누구는 셋, 둘, 하나 꺾어 이건데 알론소는 셋, 둘 꺾어 하고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한 박자 반 빠르게 꺾어요. 그러면은 턴인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안 돌죠. 안 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더스티어입니다. 근데 차 꺾고 있어요. 알론소는. 이게 안 돌 줄 미리 알고 온 거고, 이게 지금의 F1 레이스카는 기본적으로 좀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기는 한데, 리어 그립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스핀이 나죠. 뭐, 어쨌든, 똑같은 토크로 돌리는 차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립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것 같은데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먼저 내가 이제 언더스티어가 날 걸 생각하고 드라이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리어를 이렇게 던질 거를 생각을 하는지, 리어 그립에 신경을 쓰는지, 프론트 그립에 신경을 쓰는지, 프론트 그립에 신경을 쓰면 오버스티어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어 그립에 신경을 쓰면 언더스티어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론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거. 그 드라이버들이 오버스티어 성향이니까 나는 늘 오버스티어가 좋아 하고 달리는 건 절대 아니고, 언더스티어 성향 드라이버들이 언더스티어만 난다고 막 해피하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건 성향, 정말 미묘한 성향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티어링 조작도 미묘하게 타이밍이 다르고 똑같은 언더스티어 드라이빙도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언더스티어를 믿고 굉장히 적게 스티어링을 돌려요. 정확하게 내 차에 미끄러짐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하에 굉장히 조금만 스티어링을 돌립니다. 예, 굉장히 조금만 돌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티어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셋업만 맞았다면은 최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확한 레코드 라인에 미끄러짐이 없이 달리면은 그게 제일 빠릅니다. 버튼이 약간 좀 그런 과였다고 보시면 되니까, 언더스티어 성향이라도 버튼과 알론소는 똑같이 언더스티어 성향인데 좀 많이 달랐어요. 예. 그 두 드라이버가 또 같은 맥라렌에 있었던 것도 재밌고, 베텔과 라이코넨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오버스티어 성향이라고 하는데, 라이코넨이 좀 많이 오버스티어 성향이고 베텔은 약간 오버스티어 성향이에요. 그래서 베텔과 라이코넨도 많이 다릅니다. 라이코넨은 슈마허랑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슈마허가 오랫동안 잡아놓은 차를 계승한 2007년의 차가 라이코넨에게 굉장히 잘 맞는 차일 수 있었어요. 뭐 그런 특징들은 좀 있고요. 네. 캠 보는 거 처음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주호님. 나만 볼 수 있지님 질문. 왼 코너, 오른 코너가 오른손, 왼손잡이에 따라 차이점이 있나요?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왼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냐 오른 반시계 방향이냐, 또 왼쪽 코너냐 오른쪽 코너냐가 드라이버의 손잡이, 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확인된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미묘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음, 네. 아, 타이거 12님께서 엔진 매핑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이득을 얻는다는 건가요? 요거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이 뉴스 못 봤습니다. 누구 엔진 매핑 의혹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엔진 매핑이 참 많아서 네, 엔진 매핑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저도 기사를 좀 봐야지 알겠네요. 네, 안진호님 늦었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서키님, 영국 그랑프리의 실버스톤 접근성이 안 좋죠. 예. 근데 어차피 접근성 좋은 거를 가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경기 이벤트를 보러 가는 거여서요. 이준호님, 캐로님의 드림카는 뭔가요? 요겁니다. 이걸 알아보실 분이 계시려나? 네. 요거 제가 딱 다이캐스트 딱 들이밀었는데 맞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걸 그냥 대뜸 들이밀었는데. 네. 과연 댓글로 맞추시는 분이 계실지. 네. 궁금합니다. 나중에 댓글 다 읽었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타이어 관리 측면에서도 브레이크 밸런스 계속 조절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브레이크 자체도 잘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관리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휠락 잘못 걸리면은 바로 플랫 스팟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밸런스가 타이어 관리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주고, 그 플랫 스팟 잘못 하면은 막 이 컨스트럭션이라 그러죠. 이제 컴파운드가 이제 겉에 있는 고무고, 그 속에 이제 레디얼 타이어 만들 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겹의 뭔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뭐 코일도 들어가고 막 이게 보일 정도로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다 벌레님께서 캐로님이 생각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요? 네, 인디게이트, 크래시게이트. 근데 저 역시 크래시게이트죠. 예, 크래시게이트가 밝혀졌을 때 좀 충격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 이게, 어, 스틱레인데요. 이 좀, 뭐지? 음, 거의 맞추신 건데, 2세대입니다, 2세대. 1세대가 아니고, 예, 2세대 스틱레이입니다. 저게 잘 없어요. 3세대부터 많습니다. 예, 2세대입니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3세대는 타는 사람이, 지인의 지인이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2세대는 잘 없죠. 예, 어쨌든, 질문에 거의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콜벳 스틱레이입니다. 예. 여기 콜벳 스틱레이 마크도 왜 있지?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은 차입니다. 뭐, 이렇게 문 열리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네, 마크 있죠? 네, 그러합니다. 네, 좋은 차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게임에서도 저거 좋아합니다. 조종성은 별로입니다. 자, 어쨌든, 예, 여러분들의 질문에 많이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네요. 자, 오늘 1시간 컷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또 이제 가벼운 이야기. 안규철님, 미국 사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자동차의 천국에 살고 계시는군요. 네. 미국에는 정말 흔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흔한 게 뭐, 맨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C3도 찾기 힘들고, C2는 아예 볼 수 없는 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심지어 일본도 자동차 천국에 가까운데, 아쉽습니다. 요거는 저 여담인데, 제가 2000 몇 년이지? 2014년인가? 결혼 10주년으로 맞춰가지고, 일본에 유후인이라는 그 온천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잠시, 핸드폰을 끄고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후인에, 정말 그 엄청난 산골이에요. 원래 그냥 큐슈 자체가 외진 곳인데 그 큐슈에서도 외진 곳이에요, 유후인이. 근데 거기 자동차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기 전에 예고해야겠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시간. 이제 캠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018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4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되는데요. 저희 방송은 늘 그렇듯이 연습주행은 10분 전, 퀄리파잉과 레이스는 15분 전입니다. 그래서 연습주행 10분 전, 5시 50분, 저녁 5시 50분에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뵙도록 하고요. 그날도 여러분들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P1, P2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P3부터는 시간이 많이 급해가지고 아예 제가 신경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퀄리파잉과 레이스는 거의 불가능이고요. 그런 점 감안하셔서 약간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1시간 반짜리 연습 주행하면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리는 바쿠 시티 서킷도 눈에 익히시고 또 어떻게 그랑프리에 야구로 치면 1, 2회가 진행되는지 P1, P2 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방송을 종료를 해보죠. 2000 넥스트를 이제 지나고 자, 그러면 금요일날 5시 50분 우리말 오디오 커멘터리 첫 방송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의 첫 방송 때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캐로 윤재수였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방송 종료합니다.